연말이 되기 전에는 이걸 안 쳐다봐요. 우리 시선이 꼭 망가진 5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은 그거를 아니거든요. 막 산다고, 열심히 맞아요. 막 산다고. 제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폰을 갈아 넣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니 너희들. 진짜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흔들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키우는 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흔들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을 지키고 키우는 시간 20분 딥마인드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인 교수님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또 1년이 딱 됐습니다. 1년 되면 이때쯤이면 왜 그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한게 없는지, 나만 못나 보이고 내년을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온갖 이 번아웃, 공허 이런 감정에 휘둘리는 때가 이상하게 또 12월이면 그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고 공허한 내 마음, 이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해결하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김미경의 딥마인드 이 책 제가 추천사 부탁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쓰면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 이해할 뿐이다. 왜냐면 저를 봤잖아요. 지난 3년간 우리 NKYU 키워오면서 그 초기 때 우리 옛날에 연남동에서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옆에서 여정을 함께 해오신 분이라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책을 쓰려고 하고 왜 딥마인드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도 이해할 것 같아서 제 추천사 부탁드렸었어요. 번아웃 이야기를 요즘 좀 자주 네, 하시잖아요. 하시고 그래서 번아웃을 어떻게 이분이 또 이겨낼까? 극복할까? 살짝 돌아갈까? 피해갈까? 아니면 번아웃아 너 가만히 있어봐라고 진정시킬까? 또 이 사람의 방법이 또 궁금해지기 시작했는 참에 이제 그 딥마인드라는 책을 쓰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추천사를 한번 써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문 읽다 울었잖아요. 제가 서문 읽다가 그 시아버지 얘기하실 무슨 남자가 때. 서문 읽다 왜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시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선생님의 할아버지. 왜 그 아이 딸을 계속 낳는데 뭐 순서대로 뭐 이런. 넌 네 뱃속에는 딸만 들어서 순서대로 나오냐 그랬대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이 책의 출발점이 돌아가신 어머니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시아버지한테 하시고 싶으셨지만 내 아이들은 다 소중하고 훌륭하게 잘 클 거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시아버지한테 하지 않으시고 일기에 적으신 부분을 이제 읽으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릴까봐 내가 여기에 적어둔다. 여기에 적어둔다. 우리 엄마 단호해. 오, 나 또 울려 그래. 그 얘기가 사람이 영문을 완벽하게 모르는데도 눈물이 나오거나 공감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게 신념이구나. 뭐 대단한 게 신념처럼 보이고 엄청나게 뭐 거창한 말이 신념인 것 맞네요. 같지만 그 엄마의 신념이네요. 그런 게 신념이구나. 그리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과 같이 또 살아가면 또 다른 아주 소박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느꼈죠. 아니 어머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 어머 진짜 많이 받았죠. 그렇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매일 자신의 인생의 질서를 잡는 사람과 내 신념으로 질서를 잡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추세나 부러움이 나의 하루를 장악하고 내 꿈을 만들게 하는 것은 완전 다른 것 같은. 그래서 사실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남긴 그 유서 같은 책에는 다 딱 하나가 써 있었어요. 뭐였었어요? 너희가 누군지 매일 알고 살아라. 맞다. 너희를 매일 다시 정의하라. 그게 질서를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누가 나 욕했어? 뭐 당신 뭐 이것밖에 못해? 아니면 나 왜 이렇게 이런 푸대접을 받지? 저 그럴 때 많았거든요. 30, 40대는 푸대접 받을 때도 많았었고 남한테 잘못 인지돼서 내가 속상했을 때도 많았었고 그러면은 그런 내가 난 줄 알고 거기서부터 뭔가 쌓으면 잘못된 곳에서 쌓는 거예요. 그걸 다시 가져와서 아니야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다 쌓아 올려야 내가 쌓아지지, 잘못하면 남들이 잘못 인지한 나를 수정하는 데다 시간을 다 쓰잖아요.
나 그러려고 태어난 사람 그거를 아니거든. 막 산다고 열심히 맞아요. 막 산다고 그러니까 무질서하게 열심히 무질서하게. 사는. 너는 왜 그래? 너는 그것도 못해? 그럼 어머 나 그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이 지적한 나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막 사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를 태웠는데 왜 태운지도 모르고 잘못 태운 걸 번아웃이라고 하고 잘 태운 건 완성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도 정확하게 그런 식의 얘기를 좀 더 재미없는 학구적인 용어로 표현하고 그래서 궁금한 게 특히 젊은이들 MZ세대 30대들이 갈아 넣었어요. 네, 라는 말 네, 많이 네, 쓰죠. 네, 네. 왜 우리는 열심히 살았는데 연말이 되면 열심히 산 걸 번아웃이라고 결국은 표현하게 되는 걸까요?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사람 수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60대가 돼야 어떤 뭔가 나오고 저 학생들한테 심지어 70대 돼야 전성기 올 걸 너희들은 맞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대가 아직도 정점을 못 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막 30대, 40대에 뭔가 되게 엄청난 걸 이뤄냈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치자면은 사실 10대에 뭐가 크게 히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맞아. 전성기가 뒤로 밀려. 네, 이제.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제발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하고 언제까지 뭐 한다 그러면. 그 중간 정산하고 그렇죠. 네, 네. 계산하고. 그러면 계속 너보다 앞서가는 것 같은 사람 보이고 왜 그 맞아. 얘기 하시잖아요. 자리 잡았다고 생각되는 애들만 보이죠. 네. 자리 잡았다. 그쵸. 나만 흔들리고 쟤는 자리 잡았어. 아니야, 걘 더 흔들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선생님 예를 또 좋아하는 게 네. 야, 케네디가 대통령 될 때 김미원 선생님은 피아노 가르치고 있었다. 피아노 가르치는 것도 참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가 정말 좌충우돌 하실 때였잖아요. 맞아요. 편지 편지 쓰시고 쓰고. 막 A4지 2장으로. 지금도 40대, 30대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 젊은 사람들도 나와야 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거의 60에서 70 들어가야 그 사람이 자리를 잡히거나 여기서 자리 잡는다는 건 사실 직이 아니라 업이잖아요. 네, 직이 아니라 맞아요.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태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인가에 대한 내가 스스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규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 너무 멀다고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려면 자기가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맞아요. 이 SNS 세상은 자꾸 내 중심 자리를 남한테 자꾸 나도 모르게 빼앗긴다고 해야 되나? 자꾸 내어주게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맞는다는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틀린 것 같고 돈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게 잘못됐어. 직업에 대해서도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자리 잡는다는 건 나 중심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야 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딱 나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를 지키고. 제가 예전에 선생님의 이제 그 강의 몇 개를 제가 언어 분석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보여준 적이 있어요. 내 걸? 예, 예. 인제 얘기야. 네.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아는 분의 언어를 분석해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답을 주기 위해서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좀 과학적으로 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 남이랑 비교하는 사람들의 언어랑 그다음에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딥마인드 소위 말하는 나의 신념과 나의 생각으로 계속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냐 간단하죠.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구현 선생님의 강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 과거의 나와 비교를 해요. 맞아. 그렇죠. 나 남이랑은 비교가 현재 누구와 비교를 그러니까 타인이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네네. 그래서 문장 구조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보면서 과거의 나를 반성하고 과거의 나의 이뻤던 점을 또 사랑해주고 과거의 나의 잘했던 거 못했던 거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렇구나.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강연을 듣고 있으면 물론 재밌는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타인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타인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조하는 정도의 과정이고 끊임없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강연을 들어보면 선생님의 옛날 얘기 재밌는 걸 너무 많이 제가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네, 피아노하고 어머니께서 더 옛날로 가면 어머니께서 옷을 이렇게 양장을 근데 연대 음대 또 입학하시는 날 그 옷을 입고 우리 엄마가 나갔더니 못해줘갖고 창피해 죽겠어. 촌스러워가지고 그냥.
다 기억하시는 그것도 연대 음대인데. 연대. 내가 제일 촌 줄 알았어요. 애들 다 짧은 거 입었는데 나만 이제 무릎까지 복상뼈까지 오는 옷 입고 갔잖아. 제가 그래서 추워가지고. 오죽하면 그래서 내가 미팅에서 실패한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화곡동 얘기, 그쵸? 네, 이런 얘기들. 교수님 왜 이렇게 제가 남의 스토커인가 걸 다 봐요. 외우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나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나만 좋았어라고 되게 거기에 오히려 탐닉하는 사람도 발전을 하기 어려운데 과거의 나를 보면서 야 여기에 내가 되게 못났었고 근데 나는 여기 그때 이건 되게 나는 야 멋지고 예쁘고 이때 되게 똑똑했네 잘했어를 두 개를 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 잡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중요하구나. 네네네. 어때 너는? 저는 반대로 오히려 과거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음. 저는 앞에 목표를 잡아놓고 좀 필요 없는 걸 좀 덜어내려고 하는 좀 스타일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앞을 본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신 저런 내용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반사실적 사고, 카운터 팩추얼 띵킹이라고 해서 팩트가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카운터는 반대니까 그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됐을 텐데 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젊은 세대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라고 하는 후회를 좀 만들어내는 카운터 팩추얼 띵킹, 반사실적 사고를 좀 많이 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나이 네. 들어갈수록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는 잘 안 보이는 건데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안 일어난 거야. 이런 반사실적 사고를 또 많이 해요. 이거는 안도감을 주죠. 오케이. 근데 맞아. 이제 후회를 너무 많이 하면 힘든 삶을 살고 안도감을 너무 많이 느끼면 발전이 없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안도감을 많이 느끼기 위해서 이런 양쪽의 반사실적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을 위로할 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심리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걸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 심리학 공부할 사람들을 걸 그랬을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나 상담 심리학 공부해 볼까? 저는 상담 심리학의 정반대인 인지 심리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때 선생님 절대 상담 심리학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가지고 제가 상담 심리학 첫 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담은 당신의 입을 닫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다. 우리 다 왜 이렇게 웃어? 정말 이렇게 크게 웃어본 적 언제지? 그래서 스튜디오가 이렇게 선생님도 저도 상담 심리학 끝났어. 하지마, 하지마. 바로 그때도 안 되겠다. 하지마. 그래서 멘토와 철학자는 상담가가 될 수 없습니다.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정의 내리자 딱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미경 선생님 정의 내리기를 몇 번 할 때 자기가 파괴돼도 좋지만 세상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면 성인이고 아니야 나도 파괴되면 안 돼. 예, 그거 되게 경계하시잖아요. 예, 나도 파괴되면 안 돼. 근데 개인이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면서 본인도 그걸 보여주면서도 자기가 파괴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멘토예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이 나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는데 기꺼이 자기도 파괴돼 버리면 그건 성인이죠. 근데 이제 선생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멘토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서 자기 파괴적인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다 나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 스탠스를 계속 왔다 가면서 방황하는 본인이 방황하면서 기꺼이 방황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철학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김미연 선생님이 이제 멘토에서 한 사람의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까 반사실적 사고로 저희가 돌아오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후회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일이 안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위안을 좀 주는 편이죠. 그거 잘하세요. 왜냐면 지금 20대 30대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 혼을 갈아 넣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하니 너희들. 진짜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원래 네, 모든 네. 인간이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몸이 하나고 시간이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섹션들 있잖아요. 인생에 필요한 거 뭐 돈, 가족, 뭐 그다음에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이거 다 골고루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루다 보면 나머지 5개가 망가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연말이 되기 전에는 이걸 안 쳐다봐요. 근데 이게 정산을 하려고 이렇게 뒤를 돌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이룬 거 5개를 안 보고요. 우리 시선이 꼭 망가진 5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착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착시 그렇네요. 현상. 잘못 진짜. 본 거야. 네, 그러니까 네, 네. 어차피 다 못하는 거 인정하고 못한 걸 보고 공허감을 느끼고 번아웃이라고 하지 말고 이룬 걸 보면 잘 태웠어. 망가진 걸 보면 잘못 태웠어.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잘 태운 걸 보면서 잘못 태운 걸 다시 한번 질서를 잡는 노력을 하면 다시 살아내면 되지. 이걸 굳이 저 번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태운 데가 갖고 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건드리면 난 망쳐요.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잘한 것도 얼마든지 있는데. 착시 그러니까 현상이야. 그것도 심리학에서는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바꿀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하는 연구를 보면 네. 인생의 전반전에 혹은 심지어 마라톤의 반환점 돌기 전에 심지어는 기부 금액을 모집하는데 모금액의 절반 지점까지는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에너지가 나지. 네. 얼마나 가야 될 길이 남았는가를 보면 절대 힘을 못 낸다. 네. 이거를 위해서 이제 굳이 또 저희는 학술 용어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용어로 바꿔야 되니까 네. 투 데이트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날짜니까 투 데이트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 오케이. 네네. 그런데 이제 심리학은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내는 일이구나. 그래야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도 딥마인드 못 이기는데. 야, 엄청 있어 보인다. 이런 거 하는구나. 재밌다. 현실 생활 철학자들이나 현실 생활 멘토들이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조어의 규칙과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어를 만들어내는 규칙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것 그렇군요. 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의 용어가 뜻하는 걸 우리 쪽에서 발견을 못하는 게 오히려 미성숙한 거지.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 보고 뭐 속물이다 이쪽은 이쪽 보고 현실 감각 없다 이게 자체가 굉장히 그것 자체가 미성숙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미성숙한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또 이제 그나마 약간 좀 성숙한 단계로 또 왔던 넘어가 것뿐이지. 한 단계 한 단계. 그쵸. 그래서 저는 네. 지금 반환점 돌면 그런데 혹은 내가 1억을 모금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주민들한테 5천만 원이 넘었는데 네. 그러면 반환점 돌고 난 다음에는 얼마나 남았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뭐가 부족한가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우리가 더 나이 든 세대가 써야 되는 프레임을 젊은 세대가 쓰고 있고 이거를 투 고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제는 만약에 내가 가야 될 지점이 42.19km인데 반환점을 돌면 나 벌써 24km 뛰었어. 나 36km 뛰었어. 이러면 안 돼요. 이제 14km 남았어. 오케이. 12km 남았어. 오케이. 5km밖에 안 남았는데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더 나이가 많은 세대가 써야 되는 이런 프레임을 젊은 세대가 쓰면서 좌절하고 있고 아하, 거꾸로네. 그렇죠. 젊은 세대가 써야 되는 마땅히 써야 되는 프레임을 나이 든 세대가 쓰면서 안 변하고 안 좋아하고 있는 이런 거예요. 이거 바꿔줘야 되겠구나. 프레임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데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지금 쓰기 때문에 힘든 프레임을 오히려 제대로 가져와서 쓰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저는 수명 관련된 얘기를 강연 때 많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최재천 교수님도 가끔 수명에 관련된 얘기를 쫙 하시면서 다시 늘어났네 막 이러면서 이제 해주시면 왜냐하면 그게 내 프레임을 바꾸는 데 되게 결정적으로 맞아.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 프레임이 엄청 네. 결국 인간은 생명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20대인 분들한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까딱 잘못하면 한 120년 더 살아. 맞아. 더 살아 진짜. 네.
그러니까 왜 50년이나 60년밖에 못 살던 시대의 법칙을 쓰려고 하는 거야. 그때 프레임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40에 은퇴하려고 그러고 네, 35에 뭔가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아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옆에서 계속 뜯어 말려주고, 맞아, 말려야 돼. 그다음에 위로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그 과정에서 뭐 너무 이른 포기를 한 사람들한테는 자극을 줘야 되겠죠. 자극을 줘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 보는 시각을 보면 프레임이 양쪽 걸 다 잘못 가져다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합니다. 그거. 네네. 그러니까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은 이만하면 됐어. 안정이 아니라 그래도 갈 길이 40년 남으신 남아,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다른 프레임을 가져야 되고 네, 젊은이들은 자꾸 자기를 조급하게 해서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걸 보면서 네, 더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갖고 그걸 토대로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런 거죠. 그 요즘에 보면요, 교수님. 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 안 해 하면서 너무 잘 보여요, 옆이. 내가 어디 있는지 옛날에는 우리 솔직히 잘 안 보였었거든요. 내가 몇 등인지, 내가 어디쯤인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나야지 알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이것만 키면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 정말 비교 지옥 같은 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젊은이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떤 이런 스스로 막 소외되고 힘들어지고 지치는 이거에서 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